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안에 복잡한 것을 계속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파지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에게 구독자분들이 주는 질문 중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여드리고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퍼플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1주택자인데 2주택 소유가 세금 때문에 염려되어 투자 못하고 통장에만 넣어두고 있었는데 요즘 후회 중입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를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넣어볼 생각이에요. 만약 당첨이 되면 지금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살다가 2024년 입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는 2024년쯤엔 지금보다 집값이 하락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박세원님인데요.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해서 1주택을 전세 주고 전세금으로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데 기존 아파트보다 살려는 아파트가 3억 정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이 시기에 사고 싶은데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 질문을 보니까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하락, 집값 하락이거든요. 이분들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값 하락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한다,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국이 하나의 사이클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국이 오르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전국이 내리면 다 같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의 도시들은 다 각기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어떤 곳은 좀 더 빨리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지금 하락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클이 다른데 사람들은 이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아 지금 전국이 불장이다. 지금은 모든 곳이 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각각의 도시들의 매매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경제 기사를 볼 때 집값이 하락한다. 뭐 상승한다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검색창에 아시이라고 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저는 아시 사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이 사이트 안에서 정말 편하게 다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가격 분석이거든요. 가격 분석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서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맨 위에 서울이 있거든요. 서울 눌러주시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서울의 흐름이 나와요. 일단 매매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매매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 한 1월쯤에 저점을 찍었다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다시 2018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잠깐 하락을 했어요. 이때가 2019년 7월쯤 됐거든요. 다시 이때 저점을 찍고 최근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 부동산이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은 공급 물량이 많은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서울을 볼 거거든요. 이렇게 서울을 눌러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빨간 선이 적정 수요예요. 적정 수요가 뭐냐면 서울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보다 공급되는 양이 적습니다. 2024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에는 이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여기서 미분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 미분양이 예전에 이렇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분명히 서울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쭉 감소를 해요. 그래서 최근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21년 7월에는 59개였는데 21년 8월에 55개였어요. 이렇게 보면 미분양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를 보더라도 서울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할 게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거든요. 여기서 분양을 딱 눌러주면 되고요. 이 서울을 눌러서 최근에 발표된 걸 눌러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264대 1이 나왔어요. 다 완판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서울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은 다 완판이 되고 경쟁률이 다 두 자리 이상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서울에는 실수요자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강하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보더라도 서울이 하락을 한다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서울 말고 제 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격 분석에서 이렇게 대구를 눌러보겠습니다. 대구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당겨서 보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변동률인데 변동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대구가 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부터 보셔야 돼요. 입주 물량을 보면 지금 21년이거든요. 24년까지 이 적정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 많습니다. 이 옆에 보면 어떤 곳에 입주가 많은지가 다 나오거든요. 중구하고 달서구에도 있고 동구 쪽에도 지금 입주가 많다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봤듯이 미분양을 보셔야 되거든요. 대구의 미분양이 예전에 이렇게 많았는데 이때는 대구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던 미분양이 쭉 감소를 했는데 최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으로 당겨서 보면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수치로 보면 21년 7월에 1148개였는데 21년 8월에 2365개예요. 이렇게 미분양이 는다는 건 더 이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분양을 딱 눌러주시고 대구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1순위 전체 미달이 났고 이런 곳들도 전체 미달이 다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달 나는 곳이 많다는 건 나중에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가게 되고 미분양의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울과 대구를 비교하더라도 도시마다 흐름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전국의 모든 도시가 대구와 같이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지 하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공급 물량과 미분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미분양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에 의해서 소진이 되면 미분양으로 가지가 않거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물량들이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구 말고 다른 도시들은 어떤지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울산의 입주 물량도 한번 보면 계속 감소를 하다가 13년에 한 해 정도 잠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늘어나는 물량은 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거든요. 울산의 미분양을 봤더니 미분양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리스크가 없고 입주 물량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울산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울산의 청약 경쟁률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지금 완판이 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입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달이 날 수가 있고 그 외의 단지들을 보면 지금 완판이 된 곳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면 울산에도 아직까지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같은 지표를 봤을 때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하락을 하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대출 규제나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게 심리가 다운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그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 매매 지수가 약간 정체가 돼요.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 다시 이 지역들이 상승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청주가 그랬고 평택이 그랬어요. 제가 그 지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청주의 매매 지수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는
20년 5월에 점을 찍고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주가 그동안 하락을 했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할 타이밍이 온 거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20년 6월에 청주가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심리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동안은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면서 매매 지수가 갑자기 보합으로 갔어요. 청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승을 해야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년 9월부터 다시 쭉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예로 평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택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년 5월에 저점을 찍고 상승을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20년 6월에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 매매 지수 구간이 보합으로 가게 돼요. 결국에는 1년 1월부터 다시 상승을 쭉 하게 됩니다. 청주와 평택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다운시켜서 매매 지수를 보합으로 가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가야 하는 도시들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과 미분양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이 둘 중에서도 미분양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거나 투자를 했다면 이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지 그것만 아셔도 돼요. 미분양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는 청약 경쟁률이거든요. 이 청약 경쟁률이 완판이 되지 않고 계속 미달이 난다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미분양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만 예상을 하셔도 이 도시가 집값이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집값 하락에 대한 제 생각을 지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안에 복잡한 것을 계속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파지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미분양이라는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예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